네, 이번 주가 되면서 시장에서 챙겨봐야 될 변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애플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에서도 추가 양적 완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서는 별다른 정책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30일에 있을 BOJ에서는 추가 완화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죠. 디플레로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팽배한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근원 물가, 가장 변동성이 큰 것들을 빼고 근원 물가를 보시면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본과 유럽의 근원 물가인데요. 근원 물가를 보시면 모두 1%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을 할 정도의 강한 물가 상승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국면이라든지 아주 심각하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하향 트렌드의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1%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그래도 바닥에서 안정을 조금은 찾은 모습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이런 근원 물가들의 움직임과 함께 헤드라인 물가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엘니뇨 효과로 원자재 가격이나 이제 식료품 가격이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한다면 헤드라인 물가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과연 심각한 디플레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회의론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 들어서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게 유가고요. 그 다음을 살펴볼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수입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는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달러 강세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달러 강세가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하반기 그리고 4분기 들어서는 수입 물가의 하락 요인도 줄어들 것이고 원자재 가격의 약화도,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요인들이 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헤드라인 물가라든지 전체적인 PC 디플레이터나 아니면 근원 물가 같은 것들도 다른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가로 인한 추가적인 QE에 대한 논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 2008년, 2009년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한 추가 QE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점도 더불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강성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추가 QE라도 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좀 신중하자. 돈은 충분히 풀려 있다. 그렇다면 돈의 회전에 신경을 써보자. 이런 쪽으로 논의가 좀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네. 돈풀기 작전이 아니라면 선진국들이 또 다르게 취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부양책들이 있을까요? 일대로 실제로 덴마크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 쪽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을 해서 부양책을 일부 이끌어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돈을 써본 것은 아니지만 돈을 회전하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생각하면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뱅크런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원금이 까지는데 누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겠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덴마크의 사례를 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덴마크와 스위스 두 개의 국가가 마이너스 금리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금이 심각하게 빠져나간 징후가 없었다라는 거죠. 덴마크는 이미 두 번이나 예금 금리를 내렸는데 그런 징후가 없었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이게 국가별 특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다른 카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꼭 QE를 통해서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유동성 랠리인데요. 이런 유동성 랠리 말고 지금 이미 풀린 돈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즉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유럽도 모두
통화 승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총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통화가 돌아야 아무래도 경제가 활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들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통화 승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통화 승수가 오히려 돈은 풀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금융권 안에 잠겨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잠겨있는 돈들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게 아마 좀 더 효율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입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이 돈의 그 활용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이와 같은 리포트가 대우증권에 나와 있는 만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우증권 리포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추가 부양책 다양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것도 예측하기는 힘든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부양책이 나왔을 때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이 또 어떻게 있을지 그 부분들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유동성을 공급을 하든 아니면 돈을 잘 돌 수 있는 정책을 만들든 그 어떤 방향으로 봐도 최소한 국내 경제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시장에 최소한 밀릴 만한 요인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다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폭탄 돌리기거든요. 실적 열면 서프라이즈한 기업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 뭐 예상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는 다르죠. 미국은 하향 트렌드된 그 실적을 다 뛰어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향 트렌드된 실적도 채우지 못하는 기업들이 3분의 1 정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감나하라 배나하라 끼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뭐 아침에 뭐 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합병해라. 합병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 내놔라.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향후 이 기업들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을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벌려나가고 종목수를 늘려나갈 그럴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갑자기 뭐 한 개 기업 안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정부가 주도를 하던 은행권이 주도를 하던 그 구조조정 안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을 정말 최대한 압축해서 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배당 모멘텀이 되었든 아니면 실적 모멘텀이 되었든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종목 수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게 전략의 핵심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성장주. 최근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애플이 최대 사상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움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국내 IT 대기업들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애플이 시간의 주가 동향을 보니까 그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일단 주가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해. 어저께 3% 급락했고 오늘도 약세였는데 시간에서는 빠르게 이제 상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급등하는 모습이라든지 서프라이즈한 실적에 비해서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 동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애플도 스마트 TV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중국에서 보니까 IT 기반 기업들, 콘텐츠 기업들, 라이선스만 갖고 있는 기업들, 전통 TV 제조 기업들, TV 쪽에 지금 하드웨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만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중국의 내수, 그다음에 그 주변 국가들인 뭐 인도를 포함한 이런 주변 국가들의 진출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샤오미, 럭스 같은 일부 중국의 브랜드들은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의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들이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장에 TV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물론 고가 브랜드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이름값이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이미 중국 가전 매장에서 삼성과 LG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게 꽤 됐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 TV라든지 백색 가전 쪽에서는 삼성과 LG 이름을 10위권 내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애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진출하고 싶은 여러 가지 시장에 이미 뭐 중국을 비롯한 제3국가들이나 아니면 이머징 국가들, 프론티어 국가들, 아니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조업 강국들이 계속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쉽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과 애플을 제외한 3위권들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봤을 때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LG와 지금 레노버는 급감하고 있거든요. 순위가 급감하고 있고 성장률이 급감하고 있지만 하웨이, JT, 샤오미는 무서운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줄어들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성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모두 중국 업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이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건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기업들도 확실하게 핵심 부품이어서 누구나 써야만 하는 그런 독점 기업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어플리케이션 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대형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중소형 부품주라면 정말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런 종목군 정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인은 삼성전자의 재고 동향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제 3분기에 좀 재고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출하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특히 갤럭시 노트5의 판매량이 뭐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삼성과 관련되는 일부 부품주들 저평가받고 있다면 반등의 개연성은 충분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대형 부품주들 어제도 이제 여러 번 입 아프게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LG노텍처럼 어플리케이션 수를 늘려가면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떨어지는 이익률에 대응할 수 있는 큐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현재 우리 기업들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1130원대에서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환율이 좀 이제 이 적정선을 찾았다라고 봐도 될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적정선이라기보다는 휴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도 매일 오를 수는 없고 매일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약간 쉬어가는 시기다. 변동성이 끝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 이제 4월 달까지 4월 달에서 한 9월 달까지 환율 변동성은 굉장히 미미했는데요. 9월 달 이후에 환율 변동성을 지금 보시면 주요 국가들 대부분 다 굉장히 큰 환율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들이 전부 무슨 국가들이냐? 중국향 국가이거나 원자재만 믿고 있는 국가들이 환율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변수에 빠져 있는 국가들은 환율 변동성이 어떻다?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안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위안화 환율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정세를 찾았다, 향후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이고요. 중국 경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국도 부양책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 부양책이 의외로 시장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시아 국가에서 어떤 통화들이 제일 불안한가 봤더니 올해 들어서는 말레이시아 다음, 링기타 다음으로 불안한 게 원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불안하다고 얘기했던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라든지 태국의 바트화 이런 것보다 더 변동성이 컸던 게 한국의 원화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중국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레이시아 대표적으로 화교의 경제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고요. 한국은 화교의 힘은 약하지만 중국 경제에 지금 기대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무슨 정책 하나만 나오면 실제로 관련이 없는 종목분들도 관련된 정책 수혜주다 그래서 우르르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환율 변동성 여전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변동성이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130원에서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서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안정권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현재 쉬어가는 움직임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여전히 변동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갈 환율의 방향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대응이 가장 현명할까요?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원화가 약세로 갈 거니까 원화 약세주를 사자. 원화가 강세로 가거나 이 영역에 머물 것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사자라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은 전략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환율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방향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라는 예측 자체가 뭐 신뢰도 없고 믿기지도 않고 그렇게 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예측이 단 한 개도 맞은 게 없고 앞으로도 맞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의외의 변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변수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랜덤워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랜덤워크의 환율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성장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골라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나마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LS산전, 또 만도 같은 배당 기업들, 삼성전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뭐 기업은행은 배당 플러스 뭐 그다음에 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뭐 3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으로 보이나 4분기엔 좀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늘어나고 있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건 화장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LG생건하고 아모레퍼시픽 제외하고 실제로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물량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주목해봐야 되는 핵심적으로 몰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환율 변동성에 베팅하기보다는 환율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또 이 같은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만나보겠습니다.